수험생 여러분, 이제 행정학이 벌써 2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좀 웜업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이제 국가와 행정의 변천이에요. 국가와 행정의 변천인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1강에서 뭘 배웠냐면, 행정학이 언제 성립했다? 1887년이에요. 19세기 말이죠. 이게 성립했습니다. 이때를 국가간으로 말하면 19세기 근대 입법국가예요. 근대 입법국가인데 이 자체를 지금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 실패를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장 실패를.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원 배분을 19세기 근대 입법국가에서는 어떻게 배분했느냐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율적 분산적 경쟁입니다. 즉 공정 경쟁 시장의 경쟁이죠. 즉 가격의 메커니즘을 한 경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은 뭐 시장입니다.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자원을 배분했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대 때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거의 대부분 맡기는 거고 정부는 뭐만 했다? 정부는 질서 유지 기능만 한 거예요. 질서 유지 기능. 그래서 정부가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최소의 행정이 최선인 거예요. 최소. 그러면 질서 유지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국방 치안으로 대표되는 것만 정부가 했다는 겁니다. 국방 치안으로 대표되는 것만. 그러다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20세기로 넘어오죠. 이때는 이제 입법국가가 아니라 입법국가가 아니라 행정국가라 그러는데 20세기에 이제 뭐가 발생하죠?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해요. 경제 대공황. 첫 번째가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죠. 두 번째가 2차 세계대전이요. 오케이. 39년부터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이 2차 세계대전 종료일입니다. 일본 노마들이 이제 항복한 날이죠. 그래서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돼요.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이것을 이제 시장이 실패했다 그러는 거고, 이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개서적 통제한 자원 배분. 이게 이제 정부가 이 개서라는 말은 계층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령하면 복종하는 거, 명령하면 복종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하이어라키라 그래요. 하이어라키라 그러는데 어떤 행정학 교수님을 이걸 계층이라고도 해석하고 어떤 행정학 교수님들은 이걸 개서적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원 배분이 이제 하는 거죠. 정부에 의해서 명령하면 복종하는 개서적 통제 또는 계층제 통제에 의해서 자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정부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어디에? 시장에. 뭘 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교정을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을 이 시대라 그럽니다. 그럼 봅시다. 딱 여러분 머릿속에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 이 정부 개입이 실패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 정부 실패예요. 오케이? 그러면 역사가 도돌이표가 돼서는 안 되죠. 정부가 개입해서 했더니 정부 실패가 돼. 그럼 정부가 실패하니까 다시 시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역사가 도돌이표로 갔으면 안 되니까 최근에 이제 자원 배분 방식이 거버넌스죠. 시장 실패 정부 전부 다 인식하는 네트워크, 연계망으로서 오케이. 최근 행정 개념이죠. 이 연계망으로서 이제 자원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이 연계망에 조종자 역할을 해야 돼요. 연계망이 네트워크잖아요. 이게 네트워크 아니에요.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국가, 시민사회단체, 시장이 이렇게 연계망을 구축해서 협력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들어가는 정부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연계망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이제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생기초 할 때 이야기를 드렸었죠. 행정사 분들이 중에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학계론이라는 걸 배우셨겠죠. 이 학계론에서도 제가 학계론의 전체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어느 정도 행정학하고 겹친 분야가 있는가 다 풀어봤고, 그 다음 행정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약간 다르게 사용하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 또 약간 변형해서 도입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플러스 제가 또 학계론의 강의는 또 다 들어봤어요. 우리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시는 이제 부동산 학계론 강의도 들어봤고, 좀 뭐 옆에 경쟁하는 학원들에서 학계론을 강의하신 분들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핵심이 이제 시장실패잖아요. 어렵게는 안 나와요. 시장실패가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그럼 한번 봐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면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이 경쟁이잖아요. 맞죠?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이 경쟁이에요. 그러면 경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효율성이에요. 비용이 적게 들어요. 오케이. 능률성 또는 효율성, efficiency를 이렇게 해석하니까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본질적인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 경쟁의 단점이 뭐예요? 경쟁의 단점이 약자를 배려 안 해요. 약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반드시 강자가 이겨요.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 실패는 경쟁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불안정 경쟁이에요. 경쟁을 하지 않는 경우죠. 이게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독과점은 당연히 시장 실패예요. 불안정 경쟁, 독과점은 당연히 시장 실패입니다. 근데 이제 행정학에서는 이게 자연 독점이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자연 독점인데, 이 자연 독점을 별도로 봐요. 별도로. 그럼 볼게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독점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 해서 자연 독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어렵게 거창하게 고정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가변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행정학은.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규모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규모가 커진다는 말은 뭐예요? 대량 생산으로 갈수록, 오케이? 대량 생산으로 갈수록 경제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대량 생산으로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요. 비용이 적게 드니까 뭐예요? 가격을 인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독점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떤 말이에요? 후발주자가 못 들어와요. 먼저 대량 생산을 해놓은 회사가, 기업이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럼 후발주자는 이 가격을 못 맞춰요. 왜 못 맞춰요? 대량 생산 아직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아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후발주자가 들어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자연 독점으로 가는 겁니다. 시장은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하거든요. 안전한 정보를 전제로 하는데,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시장 실패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그럼 비대칭이라는 뜻은 뭐예요? 일방은 정보가 있는데 일방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봐요. 시장에 농산물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없이 팔고 있다 해봐요. 파는 사람은 이게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알아요. 근데 사는 사람은 이게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없었을 때. 그러면 뭐예요? 속여서 파는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졌을 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자, 우리 행정학 시험에서 시장 실패에서는 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개념을 물어보진 않아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졌을 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시장 실패다 그걸 뭐 알고 있으면 돼요. 좀 이따 개념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내부에서 거래가 돼야지 하죠. 근데 이게 시장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부 효과라고 그래. 예부 효과. 오케이. 학개론에서 이거 열심히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부동산 학개론은 소비에 대한 예부 효과도 다루고 생산에 대한 예부 효과도 다루더라고요. 근데 행정학은 생산에 대해서만 예부 효과를 다뤄요. 소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봅시다. 이 예부 효과는 시장 내부의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내부의 질서가 뭐예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신뢰예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부 경제 효과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을 준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부 불경제 효과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줬어요. 근데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예부 효과. 그러니까 얘도 시장 실패고 얘도 시장 실패예요. 그러면 얘는 긍정적인 건 이로움을 줬죠. 뭐 긍정적인 것이 실패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화수 생산해야 돼요. 뭐 간결하게 좋은 것이 실패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필요한 양보다 가수 생산해서, 나쁜 것이 시장 실패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과다 생산해서 불경제,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불이익을. 그 다음 공공재입니다. 오케이. 좀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근원적인 한계가, 경쟁의 근원적인 한계가 뭐예요? 부의 불평등이죠. 약자를 배려하지 않죠. 그럼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이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시장에서. 그것도 시장 실패인데, 자, 이거 봅시다. 행정학은 얘를 연구 대상으로 안 해요. 얘는 이제 경제학에서 재정학이 담당하죠. 얘가 출제가 안 돼요. 그냥 실업과 인플레이션도 시장 실패라 그러면 돼요. 얘 잘 나오고 이것들이 이제 잘 나와요. 자, 봅시다. 이거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시장 실패는 뭐예요?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있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독과점은, 불안정 경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아니에요. 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독점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과 형평성, 약자를 배려하지 않죠? 형평성, 약자를 배려하는데, 오케이.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발생하죠.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시장 실패라고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럼 시장 실패예요. 간결하게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하나하나 봅시다. 독점 등 불안정 경쟁. 오케이? 끝. 그럼 돼요, 그냥. 불안정 경쟁, 독과점, 이제 독점 등이니까 이게 독과점이죠. 독점과 가점입니다. 오케이? 공급자가 하나 있는 거, 공급자가 소수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시장 실패죠. 그럼 자연 독점도 뭐예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시장이 실패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봅시다. 이걸 보는데, 자, 우리는 뭔가 재와 서비스를 구별할 때 비배제성과 배제성, 비경합성과 경합성으로 해요. 그런데 그럼 비배제성 뭐예요? 공짜란 뜻이에요. 공짜. 배제가 안 되니까 공짜란 뜻입니다. 네, 이 공짜의 학문상 표현이 뭐예요? 좀 유식한 표현으로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 오케이.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배제가 안 되니까 공짜라는 뜻이고, 얘는 배제가 되니까 뭐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되죠, 뭐. 배제성은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고, 비배제성은 좀 유식한 말로는 무임승차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공짜라는 뜻이에요. 배제가 안 되니까 공짜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비경합성과 경합성입니다. 그럼 비경합성은 뭐냐면 경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경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공재 또는 집합재라. 이게 동의어입니다. 공공재 집합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국방, 애교, 치안 서비스 또 등대도 마찬가지죠. 요건데 봐봐요. 국방 서비스는 집합제라는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재벌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재벌이 아닌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공공재가 집합제란 뜻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구매가 안 돼요. 공공재는. 그래서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짜로 쓰거든요. 일단 국방, 치안, 애교 같은 공공재, 집합제가 공급되면 전부 다 공짜로 쓰는 거예요.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무임승차 때문에 이제 시장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요? 정부는 직접 공급해요. 비용은 세금으로. 오케이.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비용은 세금으로 걷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요. 배제성하고 비경합성이죠. 그러니까 공짜는 아닌데 뭐 한다? 내가 소비할 만큼만 소비하는 거예요. 돈만 잘 내면. 여기에서 얘는 왜 비경합성이에요? 내가 국방 서비스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이 없어요. 똑같은 양을 소비하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근데 여기는 똑같은 양을 소비하는데 단지 돈을 내는 사람만 돈에 비례해서 양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요금제인데 요거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공급상 왜 문제가 이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서 자연 독점이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연 독점의 우려가.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공급하죠. 수돗물은 정부가 직접 공급해요. 그러면 전기는 뭐예요? 공기업을 통해서 공급하죠. 한국전력공사라는. 그다음 민간이 많이 참여해서 공급도 해요. 어떤 거 이제 우리가 SOC죠. 뭐 지하철이나 오케이. 돈만 내면 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뭐 BTO 방식에 의해서 많이 민간 기업도 참여합니다. 민간 기업도 참여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그러면 이쪽이 뭐예요? 주로 이제 요런 거 뭐 간단히 내는데 요게 좀 그나마 어려워요. 공유제입니다. 비배제죠. 공짜야. 공짜. 그럼 경합을 해요. 공짜인데 내가 소비한 만큼 상대방 소비 못해요. 왜? 경합을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경합이라는 게 내가 한 만큼 경쟁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 소비 못해요.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네? 이런 건 이제 공유제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산 같은 건데요. 행정학에서는 예산 같은 것을 보는데 예산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맞잖아요. 먼저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은 쓸 게 줄어드는 거죠. 왜? 예산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왜 문제점이 생기느냐? 과다 소용을 해요. 자원이 손실돼요.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뭐냐면 봅시다. 우리가 목초지의 비극이라 그래요. 여기다 좀 쓸게요. 여기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쓰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최초로 이제 학자들이 설명한 걸 목초지 갖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목초지의 비극이라고도 합니다. 목초지가 뭐예요?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데 소들이 그러면 봐봐요. 이 동네는 이만큼의 목초지가 있어요. 목초지가 있는데 10가구가 살아요. 그래서 10가구가 소 한 마리를 키우면 이 목초지가 뭐예요? 유지가 되면서 소 한 마리를 10가구가 그러니까 총 10마리가 되겠죠. 다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10가구 중에서 갑돌이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갑돌이가 2마리를 키워요. 그럼 울돌이도 기분 나쁘잖아요. 2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10마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목초지인데 총 다 2마리씩 해보니까 뭐예요? 20마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풀밭이 감당이 안 돼요. 황폐화되죠.
그래서 10가구 전체가 소를 한 마리도 못 키우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목초지 또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자 이런 건데 가자 이제 공유지에 이제 비극이 발생했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요걸 없애주면 되죠. 그게 뭐다? 사유재산권 설정해주면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바다는 누구예요? 국민 전체의 거예요. 근데 사유재산권 설정해주죠. 그러니까 어업권을 주는 거예요. 어업권. 오케이. 그럼 이 어업권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갑돌이네는 자기 거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유재산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양식도 하면서 어족을 보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유재산권 하죠. 근데 사유재산권 설정하는 방법으로만 다 안 되면 이제 최후적으로는 이제 사용량을 제한하는 규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사용량을 정부가 금지시키는 거죠. 사용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과다 사용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다? 사유재산권 설정하는 거고 외적으로 이제 사용량을 제한하는 규제도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여기 봅시다. 배제성이죠. 경합성이죠. 이게 민간제예요. 민간제는 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시험에서 출제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럼 자 봅시다. 뭔가 논점이 하나 더 있으니까 좀 가서 보면 요건 간단히 경합성과 배제성의 뜻이 써져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했으면 돼요. 이해했으면 되는데 어떤 재화에 있어서 한 사람의 소비 증가가 타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걸 이제 경합성이라 해요. 그럼 배제성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성질을 배제성이라 해요. 그러면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배제가 안 되는 걸 비배제성. 그러면 경합성은 감소시키죠. 그러면 비경합성은 이걸 감소시키지 않는 걸 비경합성이라 해요. 외우지 말고 그냥 이해하는 선에서. 그러면 공유제 비극은 뭐예요? 이 공유제에서 오케이, 공유제에서 제가 봅시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공유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뭐 갑돌이가 소 2마리를 키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가 다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지가 비극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런 그 정도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 봅시다. 그러면 이게 가치제요. 가치제입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러면 비가치제가 뭔가 한번 봐봅시다. 비가치제가 술, 담배, 마약이 전형적인 비가치제예요. 그러면 이 비가치제 반대가 가치제거든요. 그럼 비가치제는 뭐예요? 정부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즉 국민들이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비가치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 반대인 가치제예요. 가치제. 그러면 가치제는 요거의 가치제예요.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을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가치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류에는 요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가치제거든요.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가치제는 민간제의 일종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민간제예요. 그 민간제 중에서 바람직한 것을 가치제라 그러는 거고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을 비가치제라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민간제예요. 중립적인 거. 냉장고가 가치제는 아니잖아요. 냉장고가 비가치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중립적인 민간제예요. 근데 시험은 얘가 나와요. 가치제가. 그래, 가치제는 민간제고. 들어봅시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꼭 공공재라고 착각을 해요. 공공재면 공짜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죠.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돈 내요. 내죠. 근데 정부가 의료 서비스가 가치제이기 때문에 확대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국민 건강보험 정책으로
개입을 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는 뭐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소득이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는 거죠. 의사가 우리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동네 병원에서 우리한테 3, 4천 원 받죠.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거 다 받아요. 여러분들 공공재라 그러면 공짜야 되거든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정책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꼭 이걸 공공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민간재 중에서 정부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가치재입니다. 두 번째, 교육 서비스예요. 공공재 아니에요? 그럼 모든 교육이 공짜게요? 그러면 이 교육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정책으로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의무교육 정책도 있고, 또는 우리 대학 지나간 친구들에게 뭐가 있어요? 국가장학금 정책도 있고, 이런 정책으로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이제 이게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로 착각할 수 있는데 민간재입니다. 그 다음 문화서비스도 가치재예요. 그래서 민간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간재는 온정적 간섭주의에서 소비자 주권이 침해돼요. 온정이란 뜻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케이? 자식의 소비 패턴에 개입하잖아요. 오케이? 부모님들이 청소년인 자녀가 술, 담배 하면 막 개입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오케이?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마치 정부가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온정적 간섭주의예요. 그러면 소비자 주권이 침해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냐면 이 소비자 주권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여기 청소년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5천 원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담배를 사고 싶기도 하고 담배하고 밥하고 전시밥하고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소비자 주권은 뭐냐면 이 청소년이 담배를 더 선호하죠. 그럼 이 청소년이 담배를 사서 소비하는 게 소비자 주권이에요.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가 본인이 선호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이게 소비자 주권이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온정적 간섭주의에서 소비자 주권이 침해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외부 효과 봅시다. 자, 보시면 외부 효과는 뭐예요? 외부 효과는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한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하지 않고라는 말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부 효과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봅시다. 요건데요. 많이 써져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외부 경제 효과는 어떤 사람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을 줬다는 거예요. 이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부가 아니니까 반대급부가 없었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 하지 맙시다. 이 사람에게 이득을 줬는데 벌이 이 사람의 나무를 해서 생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대급부를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어렵게 가요. 이거. 오케이. 혹시 부동산 학계론을 배우신 분들은 생산도 있고 소비가 있는데 행정학은 생산에 대해서만 외부 효과를 다룹니다. 소비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이득을 주고 있잖아요. 이득을 주고 있는 게 실패하기 위해서는 적게 생산해야죠. 이러면 돼요. 그러면 부정적 외부 효과죠. 어떤 사람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와 불이익을 줬죠. 오케이? 이 사람들에게 공해라는 피해를 줬잖아요. 근데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러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왜 실패해야 돼요?
과다 생산하니까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얘는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고 얘는 과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예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배요? 여기는 이제 더 많이 과소 생산이니까 생산량을 늘리라고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자 봅시다. 아주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자, 봅시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구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고 코즈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공해 같은 일부 불경제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부 개입을 찬성합니다. 오케이? 비용을 인식시켜서 과다 생산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금을 더 때려본다거나 부담금을 때린다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요. 이게 이제 피구의 견해입니다. 그럼 코즈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 개입을 반대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규칙을 정립하면 돼.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규칙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규칙만 만들어 놓으면 100명 중에서 99명은 규칙을 지켜요. 예외적인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만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환경을 재산으로 인정하라는 거야. 환경을. 그럼 어떻게? 명확하게 누구든지 똑같이 환경을, 이건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환경을 이제 재산으로 인정하는 거고, 누구든지 똑같이 환경을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라는 거예요. 법률로. 그러면 환경을 법률로 규정해 놨죠. 그러면 이 화학공장 사장님은 인근 주민에 뭐 한다? 공해를 유발했으니까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재산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거 아니에요. 이런 규칙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분은 공해 방지 시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손해배상 청구 몇 번 당하면 공장 문 닫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한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또 여러분들 중에서 규칙을 정립하는 것도 개입이다 그러는데 개입이 아니라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룰. 시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룰을 만든다는 거지 정부가 개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규칙을 정립한다는 건. 그래서 요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 있잖아요. 이제 코즈 정리는 거래 비용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라 하는데,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가격을 제한 모든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 그래요. 거래 비용. 그러면 거래 비용이 많다는 것은 시장이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나중에 조직론 파트에서 다루게 됩니다. 조직론 파트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즈 정리가 있죠. 코즈 정리가 있는데 행정사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고와는 달리 현대적 시각으로 제시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소유권 재산권을 잘 정의하고 있고, 즉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거래 비용이 없다면 정부 개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거래 비용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거래 비용 없다는 걸 전제로 해요. 내가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거래 비용 아주 간결하게 예를 들 테니까 거래 비용이 뭐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 어떻게? 감각적으로. 뭐 외우실 것까지는 없고. 여러분 봐봐요. 여기 아파트 501호가 있어요. 오케이. 이 집주인이 이것을 5억에 지금 매도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자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5억은 시장 가격, 교환 가격이 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교환 가격이 되는 거지 거래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옆집이 502호라 해봐요. 502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501호 이 주인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딱 봤더니 오케이? KB나 네이버에 이게 뭐 실거래가 거의 5억 맞아요.
그랬던데. 그래서 옆집은 좀 우리가 뭐 옆에 사시는 분, 주민으로서 이웃으로서 좋은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왜 집을 내놨냐면 502호가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조폭들의 합숙소야. 그래서 정말 주거 환경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팔고자 하신 분이 502호 조폭들이야, 조폭들. 너무 무서워. 그렇게 말 안 해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옆에 있는 주민이 정말 선량한 사람인지 조폭인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집주인이 원래는 5억인데요. 여기가 조폭들 합숙소예요. 그래서 제가 5억 안 받고 4억만 받을게요. 이렇게 안 내놓거든요. 그렇게 내놓으면 시장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조사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이것을 이제 사전적 거래 비용이라 해요. 또 하나 해볼까요? 601호가 이렇게 너무 층간소음이 심해요. 또는 502호가 결로가 발생했어요. 부실공사가 돼서. 그래서 이게 벽지를 다시 바꾸긴 했지만 뭐 6개월 후면 다시 이게 착착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숨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다 조사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숨기지 않으면 거래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5억이 안 파는 거죠. 3억이나 팔겠죠. 근데 숨기면서 5억이 판다니까? 그러면 이 숨기는 것을 찾아내는 비용, 이런 비용을 전부 다 거래비용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코즈는 거래비용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케이.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인데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그래도 혹시라도 시장 실패를 우리 행정사에서 자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까지 좀 합시다. 다음 불완전 정보죠.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럴 때 봅시다. 현실의 경제활동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나 거래 상대방의 성질 등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죠. 일반 당사자만이 정보를 지닌 비대칭 상황이 이제 강범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당사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정보를 갖지 못한 당사자들이 불리한 상품을 선택해요. 나쁜 상품을 선택했단 말이야. 이걸 역선택이라 해요. 플러스 정보를 지닌 대리인이 정보를 갖지 못한 주인의 이익 실현보다는 자신의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이제 도덕적 해이.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역선택이고, 오케이? 이게 시장에서 많이 나와요. 이 대리인이 누구예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오케이? 변호사가 지 피곤하다고 소송 길래 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소송을 맡긴 주인이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람이 뭐 완전 못했죠. 최근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죠. 이때 이 변호사 대리인이 바로 도덕적 해이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이 정도. 오케이? 개념은 잘 안 물어봐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졌을 때가 시장 실패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 부의 불평등이죠. 오케이, 할 필요 없죠. 오케이.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소득 부의 불평등은 정책학에 가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얘는 뭐죠? 알고 있으면 되죠. 아까 전반적인 거 할 때 했죠. 얘도 이제 시장 실패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갑시다. 시험 잘 나옵니다. 출처도 써놨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보면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출제자 아닙니다. 이 책의 저서를 쓰신 분들이 출제자예요. 이렇게 유명한 행정학 교수님들입니다. 이분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다 이렇게 해요. 모든 행정학 교수님들. 내가 말하는 교수님은 여러분 시험을 출제하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이란 뜻이에요. 학원 강사는요, 출제자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요것을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공공재는 뭔만 대응 방식이다? 공적 공급이에요. 공적 공급이 직접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국방 치안 외교는 직접 공급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 요거예요.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봅시다. 자연 독점은 정부가 직접, 수도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죠. 공공재는 직접 공급하죠. 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연 독점이 아닌 독과점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공적 공급은 불안정 경쟁에는 대응 방식이 아니고 자연 독점과 공공재만 대응 방식이고, 공공재는 공적 공급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시험을 잘 보는 테크닉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규제입니다. 네. 시장이 실패했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정부 규제란 시장이 효율성 실패에 대한 교정, 시장의 소득 분배 형평성 실패에 대한 교정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규제를 하래요. 오케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왜 시장 실패 다음에 규제를 배우지?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규제라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런 것보다 이 규제가 가장 난이도도 높게, 왜? 정부가 하는 일이 규제니까 출제 비중도 가장 높아요. 근데 우리 행정사는 어떤 시사적인 문제 하나요. 뒤에 있죠? 과징금 그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과징금. 지금까지. 이건 어떤 의미냐? 앞으로는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원래 행정학 교수님들은 규제를 가장 자주 출제하거든요.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때에서. 근데 이상하게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는 지금 거의 뭐 딱 한 문제 나오고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규제 유형이 있잖아요. 규제 유형은 이제 영역. 어느 영역을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규제와 이제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지는데, 경제적 규제는 자, 요거예요. 요거 핵심입니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죠. 기업의 본원적 활동. 그러면 기업은 목적이 뭐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원적인 활동이 뭐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죠. 오케이? 삼성전자는 노트북 많이 팔기 위해서 LG전자와 경쟁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기업의 본원적 활동인 경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예요. 본원적 활동. 그러면 다시 이것을 좁은 의미, 협의라는 게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와 독과점 규제로 나누는데, 그러면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는 뭐냐면 경쟁을 제약해요. 경쟁을 제약. 그러면 독과점, 독점과 과점은 경쟁하지 않죠. 그러니까 독과점을 규제한다는 것은 경쟁을 창달한다는 거예요. 창달한다는 말은 경쟁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촉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사회적 규제는 뭐예요? 기업의 본원적 활동인 경쟁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예요. 더 쉽게 말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규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행정사 시험에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난이도 중까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내요. 이 세 개가 경제적 규제죠. 그러죠? 그러면 공해 규제, 오케이? 환경 규제죠. 공해 규제, 환경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작업장 안전 규제. 이것이 이제 사회적 규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느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 하나, 둘, 셋. 여기에서 하나 쓰는 거야. 또는 여기에서 세 개를 쓰고 여기에서 하나를 쓰는 거야. 여기는 안 내요. 오케이. 여기는 안 내요. 왜 안 내요? 우리나라는 중간 영역은 항상 뭐예요? 시험에서 홀대를 받아요. 홀대를 받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여기 좀 볼게요. 가격 규제예요.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하는데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잖아요.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최저임금제. 맞죠?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잖아요. 최저임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있죠. 이런 게 이제 가격 규제. 뭐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격 규제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 진입 규제죠. 진입은 못해요. 누구든지 진입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사람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사람만 진입하는 거죠. 오케이. 이동통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동통신은 진입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회사들만 이동통신업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게 해서 경쟁을 통해서 뭐요? 망하든 돈을 벌든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되는데 과당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진입 규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태거 규제, 태거 규제. 그럼 여러분들이 태거 규제도 왜 경쟁을 제약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태거 규제, 진입 규제도 있으니까 태거 규제도 그냥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을. 자, 여기 봐. 요거 설명합니다. 자, 1번 시내버스 노선은 1년에 3억이 흑자예요. 그러면 9번 시내버스 노선은 1년에 2억이 적자예요. 그러면 1번이나 9번이나 전부 다 A회사예요. A회사. 그러면 시장의 경쟁의 논리는 뭐예요? A회사는 9번 시내버스는 전부 다 운행 안 하죠. 돈 되는 1번 노선에 더 투입할 거 아니야. 그럼 부작용이 있잖아요. 9번 시내버스 노선에 사는 사람들은 뭘 못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이게 태거 규제예요. 그럼 어떻게 막느냐? 정부가 깡패 아니잖아요. 이걸 교차시켜요. 교차. 정부가 노선 허가를 줄 때 교차해서 1번 노선과 9번 노선은 하나의 노선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야. 1번 노선과 9번 노선은 하나의 노선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9번 노선을 그만두고 싶으면 1번 노선도 같이 반납해야 돼요. 근데 두 개를 합하면 뭐예요? 1억 흑자니까 안 나와요. 오케이? 이처럼 정부가 규제 정책을 통해서 경쟁 논리는 손해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나는 것이 더 하는 거고 그걸 못하게 막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태거 규제입니다. 오케이? 쉬워요. 진입 규제도 얘니까 태거 규제도 얘다. 그러면 돼요. 네, 좀 더 이해를 하자면 이런 논리 구조가 태거 규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봅시다. 기업이 공해를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해 규제. 이게 환경 규제예요. 기업에게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하는 거죠. 이 소비자 보호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리콜이에요. 리콜. 리콜이 뭐예요? 생산자는 알아요. 기업인 생산자는 이 자동차에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소비자는 지금 당장 뭐예요? 타고 다녀도 하자가 발생 안 했어요. 근데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는 걸 생산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리콜해서 고쳐줘야 돼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규제죠. 그럼 작업장 안전 규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하죠. 이게 뭐예요? 중대재 이겁니다. 중대재. 오케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 다하기 위해서 뭐예요?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다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처벌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안 나오고 그냥 얘만 가지고 내요. 얘만. 그러면 얘는 뭐예요? 독과점을 금지하는 거니까, 오케이? 부당한 공개. 이게 가격 단합이거든요. 단합을 금지시키는 거죠. 가격 단합. 불공정한 거래도 금지합니다. 여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A하고 A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재량이 있어요. 여기에는 재량.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뭔가 논점이 되는 걸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는 진입 규제가 뭐예요?
너는 하고 너는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에게 뭐가 있다? 재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이거야. 근데 A하고 A는 재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뭐예요? 모든 기업은 공해 방지 시설을 해야 돼요. 너는 이쁘니까 하고 너는 이쁘니까 하지 말고 반대네. 너는 이쁘니까 돈 들어가는 공해 방지 시설 하지 말고 너는 미우니까 돈 들어가는 공해 방지 시설 이게 안 돼요. 모든 기업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량이 없어요. 재량이. 여기는 재량이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재량이 있죠. 그러면 이 재량권을 이롭게 행사받기 위해서 지대추구와 포획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들어봐요. 여기 좀 들어봐. 자, 우리가 렌트죠, 렌트. 렌트. 이게 지대예요, 지대.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예요? 토지의 임대료라는 뜻이잖아요. 뭐 이건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토지 임대료가 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론도 있고 뭐 차액 지대론도 있고 많죠.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런 19세기의 그런 지대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스티글러라는 교수가 있어요. 유명한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체계화시킨 것이 지대추구와 포획이에요. 오케이. 자, 뜻은 지대라는 것은 맞죠. 그러면 고전적으로 마르크스 티네 차익 쭉 이런 지대설은 뭐냐면 이 불로소득이라는 뜻이 강하거든요. 불로소득. 노동이 없이 하는 소득이라는 뜻인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현대적 경제학적 의미에서 지대추구는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거야.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걸 추구한다. 지대추구. 포획은 뭐예요? 잡혔다는 거야. 재량권을 갖고 있는 정책 당국자가 이 인허가 나한테 주면 내가 100억 줄게요. 어떤 기업이 이렇게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획 당했다는 말은 그래 100억 줘. 받고 그냥 좁은 거예요. 인허가를. 오케이. 그러니까 지대추구는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포획은 정책 당국자가 딱 손에 잡혔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대추구와 포획은 그러면 현대적인 정치경제학적 또는 행정학적 개념은 뭐냐면 관료부패예요. 부패. 그러니까 지대추구하고 포획은 엄밀한 의미에서 좀 다른 개념이죠. 지대추구는 배팅을 하는 거야. 나한테 이 인허가 주면 내가 100억 줄게. 배팅하는 거고 포획은 그래 고마워 하고 100억 받고 인허가를 줘버린 게 포획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년선상에서 지대추구와 포획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부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패. 오케이. 부패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재량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재량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은 언론이나 통해서 규제개혁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독과점 규제나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독과점 규제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사회적 규제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규제를 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이 이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 개혁, 규제 완화의 대상은 바로 얘만 대상이에요. 경쟁을 제약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만 완화의 대상이야. 만약에 우리나라 시험 문제에서, 우리나라 행정학 시험 문제에서 요놈아들을 완화한다 그러면 이거 안 돼요. 그 틀린 지문이야. 무엇을 완화해야 된다? 이것만 완화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규제하고 간접 규제인데 얘는 이쪽으로 갑니다. 오케이. 얘는 이제 공무원 행정학 시험에서 이거 아주 단골 시험 문제거든요. 자 봅시다. 직접 규제가 명령 지시적 규제예요. 이거 외우지 마요. 이걸 외우면 돼요. 간접 규제가 시장 유인적 규제이거든요. 그럼 시장 유인적 규제라는 시장 유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시장의 질서가 뭐예요? 돈 되면 하죠.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오케이? 돈 되면 하고 돈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이게 시장 유인적 규제예요. 그러면 뭐예요? 유인 전략을 쓰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면 보조금을 주는 거고, 오케이?
안 했으면 하면 이제 돈으로 벌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재정적 유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시장의 선택에 맡겨요. 가공식품의 성분 표시라는 거죠. 이런 많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빵에 우리가 먹는 빵에 오케이? 뭘 첨가하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첨가해도 되는데 반드시 표시하게끔 하는 거야. 어떤 음료수에 오케이? 어떤 성분을 넣지 마라가 아니라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를 전부 다 표시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서 뭐 한다? 그 성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소비자들이 선택 안 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게 이제 가공식품의 성분 표시고, 공해 배출권이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뭐 탄소 배출권 여러 가지입니다. 오케이? 공해를 배출하고자 하면 이 공해 배출권 돈 주고 사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장 요인이 뭐예요? 공해 배출권, 탄소 배출권을 돈 주고 사서 배출하는 것이 더 비싸면 공해 방지 시설을 하는 거고. 맞잖아요? 이게 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시장,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거 행정학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제 폐단이거든요. 규제 폐단. 그러면 이 규제 폐단은 여러분 생각해, 완화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죠. 그러니까 규제 폐단은 대부분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가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기회 불평등이죠. 이건 뭐예요? 진입 규제에서 나오는 거죠. 포획, 오케이? 관료 부패자는 지대치고 포획, 어디? 정책 당국자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어디에서만?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에서 나타나는 거죠. 경쟁을 제약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기술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경쟁을 하지 않으면 기술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규제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규제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이 팽창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고, 규제 역설이에요. 근데 규제는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 역설은 뭐가 발생한다?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케이? 요겁니다. 규제 역설은 뭐다? 규제의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 오케이? 요것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이 규제의 부작용인 역설까지 하고, 규제 안화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